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교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문자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많죠. 꼬마 빌딩.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또 리치고 TV가 아주 또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네, 딱 봐도 포스가 있어 보이죠? 이 연예계에 신동엽이 있다라면 또 부동산 빌딩 업계에는 오동엽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가끔 하시는 우리 멋진 또 대표님이신데, 저랑도 또 인연이 꽤 있으시고, 이 업계에서만 거의 20년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완전 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셀프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빌딩로드 부동산 중개 대표로 있는 오동협입니다. 저는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빌딩 전문 중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중개하는 지역은 뭐 서울시, 경기도 뭐 이런 지역에 흔히 말씀하시는 꼬마 빌딩을 중점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 그 원빌딩에서 대표님으로 계시다가 네. 또 이제 나오셔서 지금 이제 빌딩 노동 창업이 한 4년 됐죠. 아니, 3년 됐죠. 3년 됐나? 3년 조금 안 됐었는데. 제가 그 사무실이 지금 보면 논현동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보면 가끔 이제 상담하거나 저희도 이제 소개를 하러 이제 가서 미팅을 하면 직원들 되게 많습니다. 9개가 묵을 것 같습니다. 안 보이세요? 지금 무거운 이거 파이 덩어리가 지금 다 목소리에서 산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빌딩 로드라는 이름이, 이 로드가 뭔가 이 제왕 뭐 이런 의미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길, 길. 실크 로드 같은 그 로드, 예, 길을 생각하고요. 그 빌딩 부자로 가는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다. 그런 의미군요. 또는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하는 직원들에게는 빌딩 전문가로 가는 길을 내가 안내해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내비게이션이 되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사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굳이 제 방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결국 또 그게 잘 되면 또 부동산 또 빌딩 업계 제왕이 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 가나 저러 가나 뭐 잘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려워지면서 주택 경기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뿐만이 아니라 건물이나 빌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요즘 빌딩 건물 시장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만큼 빌딩 경기도 안 좋아졌는데 네. 아파트보다는 좀 덜 안 좋아졌죠. 예, 그 이유가 아파트는 중산층도 많이 이제 투자하는 그런 재테크잖아요. 근데 빌딩은 아파트보다 단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그나마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 투자했던 상품이다 보니 일단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보통 이제 하류층부터 망가지고 그다음에 중산층 망가지고 그다음에 상류층이 망가지는데 지금은 중산층에서 상류층이 망가지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때잖아요. 그런가요? 망가지는 표현이 좀 그러나 약간 좀 힘들어지는 감기 걸린 감기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독감은 아니고 아직. 예, 그래서 안 좋은 건 맞긴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런데 저희가 또 리츠모 같은 경우에 건물 같은 경우도 다 조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번 김 대표님께서 좀 보여주시면서 이야기 한번. 거래량 데이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서울만 지금 본 거고요. 요게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월 평균 서울의 이제 빌딩 거래량이 1,200건 정도가 되거든요. 최근을 보면은, 최근이라 하면은 22년 7월 달부터 최근까지를 보면은 1,000건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보통 800건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난 실거래가 공개된 이후로 거의 20년 동안의 차트를 봐도 이렇게 건물이 적게 거래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거래량이 한참 좋을 때 한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든 빌딩이든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상승보다는 하락 또는 이제 보합세로 마무리되는 거죠. 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건물을 좀 매수하는 게 조금 겁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실제로 경매 물건들을 봐도 상업용 건물이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는 이런 추세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 뭐 원금 대비해서 지금 임대 수익률을 좀 따지는데 요즘은 좀 대략 임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이게 본인 자금 100%, 이게 자기 자금 100%로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대출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강남은 한 3% 초반 정도가 이제 매매되는 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을 벗어나서 비강남인데 서울시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 4% 중반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 넘어가면 4% 후반이나 5% 이상이 돼야지 매수자를 잡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대출을 받으면은 최근에 제가 잔금 치른 물건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법인으로 매입했을 때 네. 2년 또는 3년 고정금리로 한 4% 중반에서 뭐 많이 받아오시더라고요. 대출 네. 금리를. 이것도 좀 내린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죠. 5%였죠. 예. 6%, 예. 6%만. 근데 변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가니까 조금 더 금리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예, 이게 은행에서도 나중에 금리가 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고정금리 같은 그게 좀 잡아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5%든 4%든 대출받는 이 이자율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건물을 샀을 때 수익률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제 불리하지. 역마진 나는 거죠. 맞아, 역마진 손해 나는 나면 거지. 손해 보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테라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대출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사실 2%도 안 나오거든요. 막 1%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역으로 이제 임대료보다도 이자 나가는 게 더 많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생각해서 예상했던 임대료는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임대료는 별로 안 올라가. 5%밖에 못 올리고. 그죠. 임대료는 올라가는 게 좀 더딘데 이자는 벌써 2배 뛰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기 돈을 꼬라박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서 꼬라박는 표현이 좀 뭐나요? 제가 아니 괜찮아요. 솔직한. 네. 예, 담백한. 네. 이게 가장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다 습관적이잖아요, 보니까 그냥. 예, 자기 돈을 좀 보태서 이자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을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은 네. 내가 이렇게 오른 금액을 주면서 대출 받으면은 이자 감당 어떻게 하지? 그렇죠. 흘러가는 거고 아까 제가 강남은 한 3% 초반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네. 그만큼 대출을 적게 받는 분은 그렇게 가죠. 대출이 없을 때 3%라니까. 대출이 없으면. 예. 대출이 없을 때 대출도 건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과정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대출 안 받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제 이자가 높다 하더라도 대출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대출을 많이 받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수익이 적게 나오는 건물을 매입을 못 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래도 뭐 반이지만 거래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런 거래되는 것들은 자가 사용을 하실 분들이 매입하거나 이런 거죠. 내가 뭐 어디에 임차했으면서 월세를 낼 바에 맞아요. 차라리 내가 이거 사면서 이자를 내겠다. 그렇죠. 임대인에게 주는 돈을 나는 은행에 이자로 납부하겠다.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매입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판매량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거래량이. 그렇죠. 그렇게 이제 거래량을 받쳐주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한 1년, 2년 월세 받고 이자 내는데 조금 내가 보태서 내더라도 좀 버티고 있으면은 네.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하시는 분들은 뭐 아직도 매수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수요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 수요는 없고 실수요만 아주 조금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시장이 별로 움직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저는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상업용 빌딩 시장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이 있고 실수요. 그러니까 실수요라는 거는 나 사옥이 필요해. 나 건물이 필요해.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좀 높다 할지라도 실수요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내가 임대료 몇 천만 원씩 내느니 차라리 그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일부랑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걸로 사겠다. 그리고 거기에 시세 차이까지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수요가 있으신 분들로 인해서 여전히 거래가 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사업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말씀이 이제 유지지. 제가 듣기로는 지난 거의 한 20년 중에서 작년이 가장 중개를 가장 많이 하셨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빌딩 업계 우리 신동엽 우리 오동엽 우리 대표님은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신 거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떤 분들이 믿음과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예.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 건물과 이런 빌딩 거래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매도자 입장이 아니라 음. 매수자 입장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몇 가지 포인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빌딩을 사러 오시는 매수자분들이 아파트 재테크에서 빌딩 투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재테크 상품을 확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다 아파트는 박사인데 네. 빌딩은 초보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빌딩을 이제 검토하면서 아파트를 검토했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시공사가 뭐 32평이나 뭐 그렇죠. 40평이나 그런 평형으로 해서 A 타입, B 타입 뭐 이렇게 몇 가지로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사기만 해서 소위 말하는 등기만 이전 받으면 끝인데 네. 뭐 관리도 아파트 관리실에서 해주죠. 그렇죠. 사시는 뭐 임차인이 다 또 알아서 할 거고. 근데 건물은 개별성이 너무나 뚜렷하고 강한 재테크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똑같은 피치의 건물을 지었는데 쌍둥이처럼 똑같이 지은 건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각각의 건물에 들어가는 임차인이 업종이 뭐냐, 또는 임대료를 어떻게 내고 있냐, 또는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관리라든가 향후 가격 상승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 불과 2, 3년 전에 불장일 때는 건물을 보지도 않고 그냥 뭐 가계약금 던지고 아, 진짜요? 예. 건물을 보지도 않고?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놓치긴 아깝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참 우리가 거의 뭐 2021년도 3분기 정점 찍고 내려갈 때 물론 건물 쪽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뭐 너도 나도 뭐 예를 들어서 가격금 걸었어요. 거세야죠 하면 뭐 돈 놓고 막 이랬잖아요. 예.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문화가 건물로 오면서 원래는 건물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건물 매수자분들은 뒷짐지고 딱 가서 건물 한번 위아래 쭉 보시고 괜찮네. 계약서 한번 줘봐봐. 그 계약서 검토를 또 며칠 동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 아파트 투자하셨던 분 넘어오니까 야, 뭐 이런 얘기 그냥 해도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미꾸라지가 이제 다 들었는데 아. 이런 얘기들. 근데 뭐 이제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얘기 드린 건데 근데 그게 지금 빌딩 이 시장의 문화가 돼 버렸어요. 예.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건물을 사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빌딩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이제 주된 어떤 고객층이죠.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그런 분들이 아파트처럼 건물에 투자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에 특화되어 있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 이제 조금 본론을 얘기하면은 내가 수익률이 낮다. 네. 대출은 받는데 그러면 역마진 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임대차를 개선할 수 있는 거 사야 됩니다. 즉 임차인을 내보내고 아, 임대를 올릴 수 있는. 예, 그렇죠. 이제 임차인 내보내고 임차인들을 새로 받으면서 내가 임대료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누가 조사냐? 뭐 저희 같은 중개사들이 조사하겠죠. 아니면은 뭐 대표님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사이트라든가 앱을 통해 가지고 주변 임대 시세라든가 주변 매매 시세 또는 그 지역의 거래량, 거래가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손바뀜이 있으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걸 또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도 봐야죠. 그게 사실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명도잖아요. 예, 그렇죠. 상가 임대 보호법 때문에 임차인들의 지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약갱 청구 쓰면 10년 동안 있을 수 있는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이 그래요? 지금 최고 위에 와.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 위에 있는 임차인도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딱 10년이에요. 아. 네, 그래서 임기가 다 된 임차인들은 내려올 수밖에 없겠지만 임기가 더 된 임차인들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해서 계속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안 나가면은 개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고 내가 매입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임차인을 개선할 때 또 다른 그냥
건축물은 그대로 있는데 임차인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임대료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새로 싹 고쳐줘야지 맞아요. 전세가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또는 신축을 해서 새 건물로 그 땅에 있는 건축물이 새 건물이 되면은 당연히 임대가가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손보려고 그러면은 시공비는 얼마가 드는지 내가 어떻게 손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계사나 시공사 통해서 한 번은 미팅하고 내가 증축이 되는지 용도를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렇죠. 아파트보다는 재테크의 어떤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언뜻 생각하기로는 아니 뭐 빌딩 중개 그냥 중간에서 그냥 뭐 계약서 써주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이 아파트를 거래할 때와는 달리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체크할 것들이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제 2006년부터 제가 중개를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건물 소개시켜드리고 건물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고 하면은 이제 중개가 성사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단순 중개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중개 이후의 것까지도 다 이제 그렇죠. 설명해드리고 알아봐드려야 되니까 중개에서 컨설팅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죠. 예, 그래도 저도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80년대, 90년대 건물을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낡은 근생 빌딩들 상가 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임대가가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지금 법인으로 매입을 했는데 주택이 있는 건축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라든가 그렇지. 이런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근생으로 바꾸면서 나는 아파트 투자만 했어. 나는 건물 이런 거 설계 시공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손잡고 네. 같이 다니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야.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시간이 돈이잖아요, 저희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제공해드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조금 더 빌딩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드리는 내비게이션이니까 네. 내비게이션으로서의 어떤 비용도 받아야죠. 받아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컨설팅을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컨설팅 비용도 조금 요만큼 좀 받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고객이 원하시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작년부터 네. 저희 회사도 좀 하고 있고 그게 고객의 니즈인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고객이 원하면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빌딩 투자를 도와주는 업체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대표님이 이렇게 데이터까지 다 해서 제공하고 나니까 예전엔 깜깜이 투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알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죠. 아는 공부하는 시간이죠. 이게 맞아요. 3, 4년 전에는 벼락치기였거든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시간 없어. 그냥 밤 새고 눈 뻘게 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봤는데 건물 보지도 않고 가게끔 그러니까 쏘고 막. 그게 가게끔 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험 준비하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차곡차곡 공부하셔가지고 네. 시험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건물에 대한 가격이 임대료로 책정이 되잖아요. 예. 임대료 곱하기 얼마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보증금까지 해서 건물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게 좋은데 지금 금리까지 높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자를 내더라도 임차 금액을 더 많이 받으려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신축되어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공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거를 다 금리가 이자를 내고도 그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지금이 우리가 이게 약간 그 건물 투자해야 될 시기가 맞느냐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반대로 반문을 하면은 네. 아파트는 지금 투자 시기인가요? 아파트요. 네. 아. 전세가가 빠지고 그거는- 역전하고 있는데 김 대표님한테. 이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임대 수익용으로 접근하기에는 맞아요. 빌딩 시장이 금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세 끼고 갭 투자하신 분들은 요즘에 매입을 뭐 많이 안 하시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세 투자는 이제 거의 안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뭐 결혼하신 분이나 애들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은 매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럼요. 있습니다. 아니 예.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직원이 한 30명이 넘잖아요. 근데 이게 임대료가 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료를 생각하면 아 회사에 어느 정도 돈이 좀 쌓이면 아 진짜 자가 건물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임대를 특히 막 몇천만 원씩 많이 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이 들어가는 건물을 하게 되면 임대료 엄청 세이브가 되니까 그럴 때는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내가 이 건물주에게 내는 임대료를 금리로 바꾼 그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낮거든요. 뭐 지금 대표님도 뭐 직원 얘기하시면서 임대료 얘기하셨는데 저도 직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곳에 임대료를 뭐 거의 3천 가까이 내거든요. 지진 나요, 지진. 그렇죠. 아니 거기다 임대료에다가 부가적인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예, 그러면 이제 금리를 5%로 생각하면은 네. 70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제가 임대료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야. 예. 맞아. 예. 근데 제가 뭐 2, 30억 있으면은 대출 70억 땡겨가지고 그렇죠. 100억짜리 건물 사고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네요. 뭐냐면 지금 현재 분위기는 본인이 임차료로 해서 그 정도를 낼 분들이 본인의 건물을 가지고 가면 이동하기 좋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건물을 사서 임대료만 주려고 하면 그걸 맞추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용이 아니라 네. 실사용 실사용 맞아 맞아. 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뭐 그 공실이 너무 많지 않냐. 뭐 최근 신축이나 리모델링하고 공실이 많지 않냐. 근데 솔직히 이런 거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장이 좋았잖아요. 좋았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입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서 수익 임대료를 더 올릴 목적으로 공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신축이든 그런 분들이 한 분만 계시겠습니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쉽게 말씀드려서 공급 과잉이에요. 아. 공급 과잉이고 어쨌든 그 시장이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 자체가 약간 다운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도 또 창업하시는 분들은 좀 미루고 있고 음. 뭐 월세 내시는 임차인도 이전하시는 분들도 뭐 좀 미루고 있고 그렇죠. 임차인 이전한다 그러면은 직원이 좀 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더 할 생각으로 이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대부분 임차인들 이전하실 때는 확장 이전이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확장하는 임차인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이 신규 건축물에 들어온 임차인들이 없으니까 이제 공실이 좀 이제 그러니까 수요는 줄었고 공급은 과잉이고 이렇게 이런 것들 엇박자 나니까 지금 이제 임대가 많이 있는 거고 저도 지금 여기 촬영하고 오기 전에 그 신사동에 임대차 계약을 하나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매수자분이죠. 지금은 임대인이지만 임대인이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공실을 지금 몇 개월 정도 두고 있다가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완공하고 제시했던 임대료에서 조금 절충을 해주셨어요. 근데 임대료를 깎아주면은 임차인들은 특히 좋은 지역 같은 경우 들어오긴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내가 매입한 금액에서 나중에 팔려고 하니까 그때 팔 때는 임대 수익용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임차인이 그렇죠. 차 있으면은. 아. 내 걸 사주는 매수자는 네. 그 임대를 이어갈 사람이니까 그렇죠. 승계받아 이어갈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먹기 좋은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이 밥상을 비싸게 차려야지 나도 밥상값을 비싸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자 내는 게 그러니 조금 임대료 깎아주고 네. 그냥 임대 맞춰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임대차를 성사시키고 있고요. 아. 계속 버텨서 나는 원래 계획했던 그 매도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그게 어차피 똑같은 게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한 임대료가 건물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임차료를 좀 낮춰서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10년 동안 살 건데 그 건물가를 못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딜레마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계약한 이 임대인 분한테도 얘기 드린 게 원래는 준공하고
임차에 맞추고 바로 매도하시려고 그러셨는데 요걸 좀 미루자. 네. 그러니까 단기 이 재테크에서 음. 조금 기간을 중기나 장기로 가자. 시장이 약간 소나기 내리고 그렇죠. 있으니까 뭐 비 확 내려치는데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서 나가나요? 그러면 안 되죠. 친구가 미안해 우리 내일 보자라고 약속 취소하든가 아니면 이따만큼 큰 우산 들고 나가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조금 미루자. 매도 시점을.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내는 이자만큼은 이제 좀 낮춰주는 분들이 근데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낮추는 게 아니라 렌트 프리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이지 않나요? 똑같은 거죠. 뭐 이게 보통 막 1년에 렌트 프리가 한 번 있다라고 네. 하면은 12달을 내가 월세 받는 게 아니라 11달을 받으니까 그렇죠. 11달 받는 그 총액을 12개월이니까 12로 나눴을 때 임대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인이 야 그러면 나는 임대료 깎아주는 것보다는 그냥 임대료는 그대로 두고 한 달 정도를 안 네. 받겠다라고 해서 임차인하고 협상하는 방법의 차이죠. 근데 오늘 계약한 이 임대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임대료 낮춰줄 테니까 좋은 분이다. 12달 다 내라. 아, 예, 이게 솔직히 렌트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받는 월세는 고정시키고 뒤에 특약으로 한 달 안 받겠다 이 적는 거라서 따지고 보면 앞하고 뒤가 약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럼 요즘에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이게 이 매물을 갖고 있는 이 건물주들이 조금 가격을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를 조금씩 낮춰서라도 지금 하고 있으시면 이렇게 되는데 예. 여전히 지금 뭐 대출 껴서 사신 분들은 막 버티거나 막 이러고 있는데 좀 뭐 매물을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이렇게 뭐 팔려고 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혹시 없나요? 있죠. 있어요? 어쨌든 예, 자기가 뭐 20억의 양도 차익을 볼 생각으로 이걸 사서 뭐 보유하거나 아니면 뭐 시공을 해서 밸류업 했다. 네. 근데 20억을 붙여서 시장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다. 계속 공실은 유지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죠. 임대료 낮춰서 그냥 중장기로 보유할 거냐. 그냥 내가 양도 차익은 그냥 좀 적게 받거나 포기하고 본전 또는 조금 붙여서 팔 거냐.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금 24년 뭐 1월 말이나 2월, 3월 초에 뭐 계약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계약한 것들이 거래 신고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거래 신고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또 거래 신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과태료만 좀 내면 되기 때문에 매도자나 매수자가 거래 신고를 미뤄달라고 그분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시장에 이런 어떤 거래건들이 나오려고 하면은 한 5월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2월 달에 3월 달에 좀 거래되긴 했구나 라고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막 거래량이 늘어가지고 폭발적으로 뭐 3년 전, 4년 되돌아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저가로 가격이 좀 조정된 것들이 손바뀜이 좀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임차료에 대한 게 결국 우리가 내야 될 이자를 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요즘은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뭐 차주에 따라서 이제 매수자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 대비 한 50%, 뭐 많아 60% 정도일 것 같아요. 강남이라도요? 예, 그거는 이제 ITI라고 개인으로 내가 건물을 매입하면은 이 월세가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그 월세 받아서 이자 내라. 네. 라고 하는 게 ITI입니다. 임대업자 이자 상환 비율인데 그게 지금 상업용 건물은 150%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월세를 만 1,500만 원 받으면은 네. 내가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1,000만 원까지 내고 500원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금리가 오를 때 좀 방어하거나 이 상업용 건물은 또 이제 손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보수 같은 그렇죠. 거. 그런 어떤 뭐 이제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써라라고 해서 DSR이랑 비슷한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놨던 법인데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50%나 60%의 대출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면 자기 돈이 뭐 40이나 50%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 100억짜리면은 50억이나 60억 있어야지 100억째 매입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법인으로 매입을 많이 하시죠. 예.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ITI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법인으로 매입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대출 금액을 말씀드리면
매매 금액 대비해서 한 80%까지 나옵니다. 최대. 예. 뭐 신용도가 좋은 뭐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85나 최근에 제 고객분 같은 경우는 90%까지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요? 작년에 계약한 건데 매매가가 한 120억 정도 돼요. 네. 근데 대출을 110억 받아오셨어요. 와, 이거 대박.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거든요. 근데 뭐 그 병원 매출이 좋으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 그리- 이런 거죠. 법인이 건물을 샀는데 음. 법인이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법인의 대표가 저예요. 네. 근데 제가 엄청 돈을 잘 벌어요. 그렇죠. 다른 사업으로. 임대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돈을 잘 맞아요. 벌어요. 잘 벌어요. 그러면 이자를 못 내면은 이 건물이 뭐 경매로 가거나 이러는데 이 돈 가지고 이자를 보태서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빌려주고 이자 많이 받으면 되는 게 은행 뭐 이제 맞아요. 산업 구조니까. 그럼 방금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이자를 많이 내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양도 차익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임차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임차를 다시 이제 재구성하겠다. 임차가 재구성되면은 그 받는 월세 가지고 이 이자는 내가 낼 수 있다. 내가 월세 내느니 이 월세 내는 것보다는 대출 끌어다가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거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은행이 하는 거예요. 은행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근데 이게 지금 뭐 90%를 대출받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월세 내는 바에야 이자를 내겠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임차를 다시 세팅해서 금액을 맞춘다고 하는 건데 못 맞출 경우 자기 돈 내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얘기는 양도 차익밖에 없는데 요즘은 건물 가격도 지금 약간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야, 그 대단한 강심장이다. 그게 데이터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양도 차익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사결정, 양도 차익을 생각하면은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내가 100억이라는 돈을 빌렸는데 여기에서 이자가 2천이에요. 근데 내가 이 건물을 써서 내가 버는 돈이 3천, 4천, 5천이야. 그래서 이자가 조금 올라도 나 커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출을 많이 끌어서 샀다고 판단하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준 이유는 뭐냐? 그거를 봤기 때문에 해줬겠죠. 그걸 뭐 못 봤으면 안 해주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좋죠. 좋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내가 임차했으면은 임대인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병원을 운영하시는 어떤 개원의 같은 경우는 자기 건물 사면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거기서 영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뭐 아파트를 뭐 전세 들어가거나 월세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아파트에 자기 집에 사시는 그런 분들 같은 죽을 때까지 계속 거기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또 뭐 그런 어떤 나중에 뭐 가격 오르면은 또 더 좋은 거고 그렇죠. 내가 뭐 전세가 나라 구했나 보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계약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네.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 이런 어떤 이제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좋은 동네 있죠. 네. 뭐 교통 인프라도 맞아요. 좋고 요즘에 MZ 세대들 직원들이 나 회사 끝나고 나는 집에 가기 전에 뭐 술 한 잔씩 할 수도 있고 여러 전 어떤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계약을 그래도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유죠. 매수자의 니즈랑 이제 그 매수자가 끌고 오는 직원들의 니즈가 네. 맞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어저께 이제 뭐 FOMC도 얘기했지만 미국 이제 금리 인하 3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라고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유재석 씨가 노년동에 이제 이 90평, 83평의 땅을 또 각각 116억, 예. 82억에 매입을 했다는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예, 두개 나래 붙어 있는 거 사실. 그러니까요. 이걸 또 전부 다 현찰로.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또 느낀 게, 혹시 또 이런 엄청난 현금 부자들은 예. 지금 또 앞으로 뭐 금리도 내려가고 할 거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로 예상이 되면은 이게 또 건물 가치가 또 올라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현금 부자들은 지금 건물을 지금 사는 게 또 최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네. 남들이 힘들 때
나에게는 기회다. 네. 이게 위기가 즉 기회다라고 해서 이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은 네. 그만큼 이제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예, 뭐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현금 부자들처럼 현금이 없으니까 건물 있잖아요. 뭐. 팔았나요? 아직 안 팔았습니다. 팔아야 되는데 저도 그거 팔고 빨리 사오고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는 그 부동산을 팔고 그 돈 받아서 뭘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동시 패션으로 가야 되는데 부동산에 이 자금이 묶여 있지 않고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빨리빨리 유동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테크에 묶여 있는 분들은 바로 현금화 시켜가지고 사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금 부자들은 지금 쇼핑하기 좋습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돈이 있는 경우에, 돈이 있으면 지금 같은 시기에 사기 너무 좋잖아요. 제가 또 뭐 이제 건물, 땅을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하고 이야기 좀 해봤더니, 막 이런데 요새는 이제 매수자 우위잖아요. 매도자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80 한 4억을 불렀나 봐요. 그랬더니, 80억 이야기했더니, 예, 맞춰줄 수 있으면 매도기 그냥 뭐 말 한마디에 지금 시기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게 이와 비슷한 이제 사례가 되는 시즌이 예전에 2009년도 네. 예, 리먼 터지고 난 다음에 직후에. 그렇죠, 직후에 그때 이제 막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2009년, 2010년도에 현금 부자들이 뭐 가격이 조정된 것들을 많이 사셨죠. 네. 그분들이 지금 다 부자가 돼 있잖아요. 지금 매입하신 분들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야 그때 잘 샀어? 이럴 수도 있고. 또 10년 주기설인가요? 결국은 이제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24, 25, 26년은 또 엄청난 기회가 또 오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는 서서히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건물이나 또 꼬마 이런 빌딩을 매일 파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현 시기에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공부해라. 근데 예.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그렇죠. 어. 예, 뭐, 예, 예. 네. 자주 저희 회사 놀러 오시고, 저하고 자주 통화하시고, 네. 이게 시장의 변화에 계속 쫓아가시면 되죠. 예. 아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대표님 뭐 사무실에 가도 되고 뭐 만나서 이야기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 또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면 약간 홍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해도 됩니까? 아 괜찮아요. 아. 네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빌딩 중개업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고객들한테 했던 얘기를 계속 제가 녹음기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오셔가지고 빌딩 투자하기 전에 궁금해하는 것들이 다 따져보니까 뭐 많아야 한 10가지. 아 근데 어제 만났던 분한테 설명하는 걸 오늘 이분한테 하고 있고 또 내일 또 만나는 분하고 또 설명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내용들을 다 추려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이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이론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네. 저희 회사에 있는 뭐 팀장들이나 이런 친구들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상권을 분석하는 또 임장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신청하신 분들하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 지역에 한 2시간 막 이제 걸어 다니면서 저 건물은 얼마에 언제 팔렸고 이 건물은 팔려가지고 신축을 한 겁니다. 뭐 예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쭉 설명드리고 네. 그 지역에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대충 찍어드립니다. 아. 찍어줘요. 예,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뭐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은 이 매물은 지금 얼마 남았는데 네. 좀 전에 보셨던 매각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위치라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강생들하고 같이 이제 투어를 하거든요. 네. 또는 뭐 제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뭐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는지 궁금하다. 네. 그러면 건물 막 공사하고 있는데 가서 못 보잖아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완공이 다 된 건물들, 네. 이제 그런 건물들을 이제 좀 그런 것들은 좀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까 공사 안 할 때 가서
이제 저 전장은 이렇게 시공한 거고요. 아. 바닥은 이런 자재를 해가지고 시공한 거고, 화장실은 이렇게, 내부공은 이렇게, 아. 기둥은 여기 있는 이유가 이렇게, 뭐게 하중을 받아야 되니까 네. 기둥이 저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 고로 요렇게 만들어서 기둥을 했습니다. 뭐 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좋은 현장에서도 강의네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가 이거죠. 제 2론 강의 들으시고, PPL인가요? 그 다음에 임장 강의 들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 투어도 하시고, 완공 강의도 들으시고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쭉 이해하시면, 아.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 쫙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제 옥석을 가를 수도 있고, 네.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4년, 25년 기계가 와서 막 금매물 뚝뚝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네. 잡으시면 되고, 아. 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제가 막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런 뭐 강의료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이거 강의 듣고 나중에 우리 대표님 통해서 건물 사면 강의비는 강의비는 많이 안 받아가지고요. 안 받아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뭐 강의료 내시고 나중에 건물 사면 강의료 뭐 환불해주냐? 환불해드립니다. 뭐 강의를 많이 안 받아요. 1,00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그냥 한 뭐 이제 1, 20만 수준으로 강의도 이제 뭐 돈벌이가 되는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중개사지 뭐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강의로 그렇게 비싸게 안 받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제가 환불해 드리니까 많이 강의 들으시고 아니 뭐 건물 사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너무 강의하기만 그러니까 예, 예. 요 정도 정리하고 예. 저희가 더보기란에다가 빌딩노트 URL 걸어 드릴 테니까 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빌딩 업계에도 뭐 이런저런 또 뭐 네임도 있고 한데 좀 이상한 분들 많잖아요. 공투 뭐 해가지고 막 하고 자기 집은 거의 있지도 않은데 자기가 무슨 막 건물 부자 몇백억 막 천억대 부자인 것처럼 막 포장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특히나 이런 건물 같은 굉장히 너무 고가잖아요. 인생 완전 송두리째 바꿔주는 이런 거는 특히나 이제 굉장히 우리 오동엽 대표님처럼 굉장히 이 경력이 그래도 한 20년 가까운 못해도 한 10년 이상 정도 되는 이런 분들에게 또 자문을 받으시는 게 되게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떻게 자문 좀 해주실 거죠? 당연히 해야죠. 네. 그 자문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돼요. 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대표님이 전문가신데 뭐 제가 자문할 게 뭐 있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나중에 아닙니다. 건물을 사실 때 오시면 제가 진짜 좋은 매물을 네. 뭐 이제 중개로 많이 주신다는 네. 가정하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좋은 건물을 제가 리치고에서 데이터 다 분석해서 요즘 괜찮으니까 요 물건 찾아줘 한번 찾아주시면 네. 본업에 충실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흥미롭게 저희가 빌딩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혹시라도 건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빌딩로드 우리 오동엽, 신동엽만큼 유명한 우리 오동엽 대표님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